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참 박복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환갑이 다 되도록 평생을 나한테 돈을 쓴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일이었는데 이번에 생전 처음으로 온전히 저를 위해 큰 돈을 써서 여행이라는 걸 다녀오게 되었어요. 혼자서 비행기도 예약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여권도 발급받는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새롭고 재밌더군요. 젊은 여행사 아가씨가 그 모든 과정을 다 도와주는데 얼마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그 아가씨를 보니 제 젊을 적 생각이 나서 기분이 참 묘하기도 했네요. 저는 23살 꽃다운 처녀일 때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요즘 처녀들은 23살이면 대학도 다니고 재미있는데도 많이 놀러 다니던데 우리 때는 그런 게 다 어디 있었나요? 그냥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였죠 뭐. 그땐 그게 가장 행복하고 평범한 삶이었어요. 허나 저는 그런 평범한 삶마저도 느끼지 못했답니다. 이유는 바로 제 남편이 일찍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이었어요. 바닷가 마을에 살던 저희 부부는 다른 집들처럼 남편이 뱃일을 해온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요. 시집 온 지 1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던 날들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끝이 나버렸어요. 여느 날처럼 기운찬 모습으로 뱃일을 나갔던 남편은 그 길로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아, 승구 아빠. 우리 승구 아빠 살려내. 우리 승구 아빠 없이 난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라고. 아, 이제 어쩌나. 아, 승구 엄마 정신 차려. 승구 저 피덩이 봐서라도 승구 엄마가 정신 차려야지. 우리 불쌍한 승구. 아, 우리 불쌍한 승구. 저는 아직 피덩이인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꺼이꺼이 울며 남편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저 혼자의 힘으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애를 등에 들쳐매고 하루 종일 상리를 하거나 무작정 바다로 나가서 꼬막을 캐와서 시장 바닥에 팔기도 했죠. 몸조리도 제대로 못 마치고 어떻게든 목구멍에 풀칠을 하겠다고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일을 했고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애 젖은 꼬박 물려야 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솔직히 저희는 거지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를 불쌍하게 봐준 동네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나마 그 시기를 겨우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어느덧 아들이 젖을 때고 아장아장 걷기도 하면서 저는 근처 시장에서 횟집을 하시던 사장님의 배려로 거기서 생선 손질을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일하다 중간에는 밥도 주셔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해산물 손질을 하며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 사이 몇 년이 흐르면서 제 아들은 걷기도 뛰기도 했고 혼자서 글도 척척 쓸 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한다고 아들 공부를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도 아들은 알아서 공부를 찾아 하더군요. 아마 횟집 사장님이 제 아들이 말도 제대로 못할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 덕분인지도 모르겠네요. 승구 너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나중에 학교 가면 넌 누구보다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네 엄마가 저렇게 하루 종일 고생해서 너 키워주시는데 보답을 해야지. 공부가 뭐야? 공부는 책 열심히 읽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전부 이해하고 외우는 거야. 그게 뭐야? 자, 이게 책이야. 여기 써있는 이게 한글이야. 이걸 많이 읽어야 효도하는 거야. 알았어?
나이가 지긋하셨던 사장님은 그렇게 한자씩 아들에게 틈나는 대로 글자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곁에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들이 스스로 책을 찾아 읽으며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눈침침한 절 대신해서 성경책을 소리내 읽어줄 만큼 컸을 때 횟집 사장님은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땡땡 국민학교 알지? 저기 시장 건너편 쪽에 있는. 네, 알죠. 우리 승구가 내년에 거기 들어갈 텐데요. 거기 급식실에서 사람을 뽑는다더라고. 당장 가서 지원해봐봐. 네? 제가 왜요? 그럼 언제까지 이 시장 바닥에서 일할 거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승구가 제가 저 나이부터 저렇게 똘똘한데 계속 이런 환경에서 공부시킬 수는 없잖아. 이제 여기는 나 혼자서 해도 되니까 자네는 얼른 저리로 일터 옮겨. 감사해요, 사장님. 사장님의 속 깊은 배려로 저는 국민학교 급식실에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쪽은 사람이 급했는지 저를 바로 출근시키더라고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었고 어떤 면에선 더 편했습니다. 시장과는 다르게 튼튼한 건물 안에서 일하다 보니 그래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더군요.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요. 다만 전처럼 사람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일하는 느낌은 잘 들지 않았어요. 저만 빼고 다른 분들은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분들이다 보니 처음엔 텃세도 심했거든요. 그래도 횟집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아들은 그때부터 시장이 아닌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일터를 옮긴 덕에 남들보다 1년 일찍 학교를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만족하고 일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기게 되었어요. 당시 학교는 급식실 일할 게 따로 없어서 음식을 담은 끌차 같은 걸 저희가 각 반에 가져다 주곤 했었는데요. 급식실 옷을 입고 학교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에 몇몇 아이들이 절 알아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오늘 메뉴 뭐예요? 짜장밥 많이 먹어? 누구야? 승군의 엄마. 인사드려. 아이들 사이에는 금세 제가 승구 엄마라고 소문이 퍼졌고 승구랑 같은 반이거나 같은 동네 친구들이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아이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티 없이 순수하고 밝았고 그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저도 즐거웠어요. 고된 일과 중에서 애들을 보는 그 잠깐의 시간이 저에겐 숨통이 트이는 듯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 아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학교에서 마주쳐도 크게 아는 체를 안 하길래 쑥스러워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아들은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엄마, 그 일을 계속해야 돼? 다시 예전 횟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 왜? 횟집 사장님 다시 보고 싶어? 근데 사장님 이미 다른 사람 구해서 엄마 못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이 자꾸 나한테 급식 아줌마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급식 아줌마 아들 맞으니까 그렇겠지. 왜? 누가 놀려? 누가 그래? 엄마가 혼내줄까? 그렇게 불리는 것 자체가 싫다고. 창피하잖아. 어머, 뭐가 창피해? 석형이 엄마는 시내에서 고깃집 하고 철민이 엄마는 저기 앞상가에서 슈퍼하잖아. 엄마도 똑같아. 그냥 일터가 학교인 것뿐이야. 저도 그 순간 욱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언성을 높여 말했는데 아들은 그래도 끝까지 지 고집을 꺾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며 아들을 혼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시엔 저도 알 길이 없었거든요. 아들의 말에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아빠도 없이 가난한 집안인 것도 기죽을 텐데 엄마마저 급식실에서 일하고 또 그 모습을 매일같이 친구들이 본다는 게 아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아들은 제가 신경 써주지 못해도 알아서 숙제도 공부도 척척하는 착한 아이였는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했고요. 며칠 동안 밤잠도 설쳐가며 소가리를 하던 저는 결국 다른 일터를 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배운 기술 하나 없이 애딸린 제가 옮길 수 있는 일터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틈틈이 주변을 기웃거리고 신문도 주워 읽었죠. 파출부 일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근처 산업단지에서 급식실 아줌마를 구한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쪽으로 일터를 다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도 똑같은 일을 하던 경력이 있으니까 일이 구해지긴 하더군요. 일터를 옮긴다고 하니 그제야 아들도 좋아하는 것 같았죠. 막상 일터를 옮기니 저도 일하기가 편하긴 했습니다. 큰 회사라 그런지 대우도 좋았고 음식도 훨씬 다양하고 맛있었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서로 상냥하고 좋았고요. 아들이 입장에서도 엄마가 산업단지에 다닌다고 하는 편이 더 괜찮으니 둘 다에게 좋은 일이었죠. 그전에는 그저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이 일이 이것뿐이라서 했다면 새 일터에서는 조금 달랐는데요. 몇 년 동안 일을 하며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조리사 자격증이라는 것 따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연습을 했어요. 여건이 안 되면 집에서도 연습을 했죠.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여러 번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엄마, 꼭 집에서 그래야 돼? 저녁에는 좀 조용히 집중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알았어. 엄마가 조심해서 시끄럽게 안 할게. 이거 금방 해, 금방. 그것보다는 내가 공부에 집중하게 도와주는 게 더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딴 총구석에서 요리 좀 더 잘한다고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래. 엄마가 돈을 더 벌면 너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시험 다음 주야. 엄마가 한 번에 붙을게. 응?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예민하게 구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들 공부에 방해 안 되게 연습도 살금살금 했고 다행히 한 번에 자격증을 딸 수 있었죠. 자격증을 딴다고 곧바로 월급이 뛰어오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일로 인해 1년 뒤 조리사님이 회사를 관두었을 때 제가 승진해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 승진을 하기 전에 저에게는 아주 신기한 인연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석식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서 한가한 타이밍이었어요. 야간 근무가 있던 몇몇의 직원들만 제외하고는 일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늦은 시간에 직원 한 분이 오시더군요. 젊은 분인데 또 신입은 아닌 것 같은 그분은 저에게 혹시 죽 같은 건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속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이것저것 안 들어간 그냥 흰죽 같은 건 없을까요? 그건 오늘 메뉴가 아니었어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끔씩 야근을 하다가 늦게 와서 식사를 하는 분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따로 메뉴를 주문한 적은 처음이었네요. 처음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흰죽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침 그때 여유도 있었으니 못 해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남은 재료들로 조금 넉넉하게 죽을 해서 그릇에 담아드리고 여분으로 싸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다음 끼니에도 속이 안 좋으시면 그걸 드시라고요. 그 직원분은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며 죽을 받아가셨고 그 이후로도 두어 번 더 제게 비슷한 요구를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저녁에 있을 때마다 식당으로 오시는 것 같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젊은 나이임에도 사장직에 있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임원이라고 하더군요. 얘기를 듣고 보니 어린 나이에 높은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조금 안쓰러워 보이긴 했어요. 남들은 아버지 잘 만나 부러운 인생 산다며 쑥덕거렸지만 저에게 죽 좀 달라며 오는 사장님의 얼굴은 항상 어둡고 초췌하기만 했거든요. 저는 매번 그 사장님이 오실 때마다 많은 양의 죽을 해드렸고 소화하기 편한 과일 같은 것도 같이 챙겨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그 사장님이 홍삼 세트를 한 박스 사서 저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매번 감사해요. 이거 별거는 아닌데. 아유,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따로 부탁드리면 그다지 반기지 않으셔서 눈치가 보여서 부탁드리기가 어려운데 여사님만 항상 기분 나쁜 기색 없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매번 부탁만 드리기가 뭐해서. 이번만 받을게요. 저야 사장님이 아들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음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하지만 그 사장님은 틈틈이 제게 떡이며 과일, 선물 세트를 건네주셨어요. 제가 얼마 뒤 일반 직원에서 조리사로 승진을 했을 때에도 축하한다며 선물을 보내주셨죠. 오실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기도 했고요. 예전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할 때 아이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났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는 사장님과 얘기를 나눌 때마다 힘을 얻었던 것 같네요. 저도 사장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었는데 전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사가 되고 나서 제 일이 더 재미있어졌던 것 같네요. 물론 급여가 오른 것도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요. 때마침 그 시기가 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와 잘 맞아떨어져 다행히 아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명문대에 그것도 법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합격 통지를 받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간 남편 생각도 많이 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라준 아들이 그저 대견하기만 했죠. 저는 약간의 대출을 보태어 명문대 등록금을 전부 대줄 수 있었고 이후 아들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전부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매주마다 서울을 오가며 아들 자취방에 반찬도 채워주고 청소며 빨래도 전부 해주곤 했었죠. 그런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제 아들은 그 어렵다는 사실을 4년 만에 합격을 했답니다. 당당하게 변호사가 되어 양복을 맞춰 입고 있는 아들을 보니 저도 이제 제 몫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몸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기도 했고요. 20년 가까이 급식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하나둘씩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대충 파스만 붙이며 버텨왔기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몸이 편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고민을 들은 아들은 펄쩍 뛰며 말리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간두면 뭐 먹고 살게? 엄마 대출금도 아직 다 못 갚았잖아. 그래도 반 이상 갚았어. 퇴직금도 나오고 하면 대출금 갚는 건 문제 없겠지.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고. 계속 급식실 일 하기엔 이제 어깨며 무릎도 너무 아파서 안 돼. 이제 엄마도 늙어서 몸 쓰는 건 잘 못해. 그럼 다른 일을 구해놓고 관두든가. 병원 가면 병원비는 또 어떡할 건데? 너도 이제 다 커서 네 앞가림 잘하는데 엄마는 좀 쉬면 안 돼? 엄마, 변호사 된다고 바로 큰돈 버는 거 아니야. 남들처럼 벌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그럼 나 변호사 되자마자 내가 주는 용돈으로만 살려고 그랬어? 물론
변호사도 사람마다 버는 돈의 차이가 있으니 아들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단호하게 용돈 못 준다며 계속 일하라는 아들의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아들은 제 서운한 표정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당장 일을 관두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고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 버렸죠. 제 기억으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제 아들을 탐탁치 않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자식 새끼 키워봤자 쓸데없다니까? 승구 그거 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어쩜 말을 그따위로 안 돼? 뭐 요즘 변호사들도 못 버는 사람들은 못 번다잖아. 애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뭐. 그래도 그렇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승구 그놈도 참. 승구 엄마 정 힘들면 그냥 다 때려치고 나랑 편의점이라도 해. 요즘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다 퍼주는 거 아니야. 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들이 제 편을 들며 얘기해 주어도 저는 그냥 힘없이 웃고 넘길 뿐이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 타이밍에 저에게는 제 인생의 2막을 열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매번 따로 죽을 해드렸던 사장님한테서 말이죠. 여사님, 혹시 가정집에서도 일해보셨어요? 가정집이요? 아니요. 저희 집에서 일이야 많이 해봤죠. 하긴 그러셨겠네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이번에 서울로 일을 옮기거든요. 어차피 일해주시는 이모님이 한 분 계시긴 해서 일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오셔서 요리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로요? 아, 제가 서울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요? 아드님도 서울에서 지내신다면서요. 페이는 지금 여기서 받으시는 거에 2배로 드릴게요. 거처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속 아플 때마다 여사님 쪽 아니면 못 먹겠어서요. 처음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차분하게 절 설득하는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안 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변호사가 된 이후로 연락도 거의 안 하는 아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겐 큰 장점이었고 아들을 제외하면 아무 연고도 없는 고향에 굳이 머무를 이유도 없었죠. 게다가 몇백 인분의 요리를 하는 것보다 가정집에서 요리를 하는 게 아픈 몸에도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에게는 감사한 제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을 따라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답니다. 사장님은 할머니랑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이모님 아버지는 해외에 거주하셔서 가족은 둘뿐이었죠. 할머니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귀도 잘 안 들리고 약간의 치매기도 있으셨는데 정말 놀라울 만큼 순하시고 웃음도 많으셨어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으신 분이었죠. 제가 그 집에서 한 일은 2사람의 끼니를 챙기고 할머니의 간병을 돕는 것이었는데 간병인 일임에도 힘든 게 하나도 없더군요. 덕분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쓰는 일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급여만 2배로 오른 셈이었어요. 좋은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서울로 올라오니 병원을 가기가 편해져서 제게 필요한 치료를 그때그때 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중 비어있는 방들이 있다며 제게 관리비만 내고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줬어요. 뭘 또 이렇게까지. 저 살 곳은 알아서 마련할 수 있어요. 어차피 공실인데요. 빈집으로 오래 둬봤자 저희 입장에도 좋을 게 없어서요. 이렇게까지 받는 건 너무 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여사님이 저희 엄마 같아서 그래요.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여사님이랑 느낌이 많이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사장님의 배려로 저는 큰 돈을 아낄 수가 있게 됐죠. 원래 살던 집을 판 값이랑 퇴직금을 더한 돈으로 서울에 있을 곳을 마련하려던 저는 돈 쓸 일이 없어지자 그 돈으로 고향에 있는 땅을 샀어요. 워낙 지방이다 보니 당시엔 정말 넓은 땅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3년 후 그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말로만 듣던 벼락부자가 된 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어요. 아니,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작된 무릎 통증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원래도 관절이 계속 좋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비정상적으로 아파오더군요.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어요. 당시 저는 땅값이 올라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행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병원에 계속 혼자 있는데 아들은 병문안 한 번을 오지 않았고 연락도 잘 안 했어요. 오죽하면 사장님이 병문안을 왔다가 한 소리를 할 정도였죠. 아니, 진짜 한 번을 안 왔다고요? 아드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막 회사 들어가서 일이 바쁜가 봐요. 이번에 새로운 곳을 들어갔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 나도 오는데. 사장님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제 앞이라 말을 아끼는 듯 했어요. 끝까지 오지 않은 아들 덕에 결국 저는 혼자서 쓸쓸하게 퇴원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해맑은 미소를 유지하시다가 어느 저녁 잠드신 채로 고요히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착잡했네요. 서로의 사정이 달라지게 되면서 저는 그 집에서의 일을 관두고 급한 대로 다니던 병원 근처에 방을 하나 구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한 대학병원 근처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죠. 시공을 기다리며 치료에 집중하고 있던 저에게 아주 오랜만에 아들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승구 너 여자친구 있었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번에 들어간 법무법인 대표 딸이야.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그럼 왜? 여자친구랑 오려고? 언제부터 만난 거야? 나이는? 알았어, 주말에 봐.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네가 워낙 연락도 없고 만나러 오지도 않으니까 그러지. 한 번도 여자 만난다는 말 없다가 갑자기 결혼한다는데 엄마가 그럼 안 놀라? 나이는 나보다 2살 어려. 올해 초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주말에 물어봐. 알았으니까 연락 좀 자주 해.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남편 제사 때도 잘 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 놀랄 수밖에요. 그 전까지 아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조금씩 쌓이고는 있었지만 결혼한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뛸 듯이 기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제 앞가림 하나는 잘해왔다는 게 대견하기도 했고 결혼할 여자가 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것도 솔직히 뿌듯했고요. 그동안 연애도 하고 변호사 일도 하느라 얼마나 바빴겠나 싶어서 그동안의 서운함이 어느 정도 사라지기도 했죠. 아들은 그 주 주말에 며느리가 될 아이를 데려왔고 곧바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더군요. 며느리 될 아이는 도자기로 빚은 듯이 예뻤고 가정교육도 잘 받은 티가 났어요. 말수도 적고 낯을 가리는 듯 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참해 보였답니다.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내외를 만나니 확실히 집안 분위기 자체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진중하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돈내외가 식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딱 며느리처럼 우아하고 부티가 났거든요. 최서방한테 어머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면서 홀로 아들을 키워내셨다고요? 네, 그랬죠. 남편이 승구 태어나자마자 가시는 바람에 애 혼자 키우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야 했거든요. 고생이 참 많으셨겠습니다, 사부인. 자네 참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구먼. 어머니께 잘해드려야겠어. 그럼요. 저도
어머니께 난 항상 감사하는 마음뿐이에요. 이제 입지도 어느 정도 탄탄해졌으니 효도 열심히 하려고요. 바람직한 답변이네만 자네 효도는 자네가 알아서 하는 거겠지? 아이, 당연하죠. 양가 부모님께 효도는 제가 해야지. 집사람 고생시킬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처음엔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자리가 껄끄러워졌어요.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돈내외가 은근히 저와 제 아들을 압박하는 것 같았거든요. 굳이 제 아들에게만 효도를 맡아서 하라는 것도 그랬고, 양가 부모님 용돈 같은 건 안 받는 게 서로 편하시겠죠? 라며 용돈을 받아가지 말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불편했죠. 하지만 정말 낯설었던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시종일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사돈내외의 말에 무조건적인 동의만 하는 모습이 사위가 아니라 그냥 부하직원 같았죠.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비춰지는 눈빛은 사랑에 빠진 눈빛이 확실했기에 저는 그냥 별말 않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본인 앞가림 원체 잘하는 아이이고 결혼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서운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해나갈 때는 부모들과도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그 모든 내용을 사돈 내외와 며느리랑만 얘기하고 저에게는 어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통보만 하는 겁니다. 사부인과 제가 맞춰 입을 한복도 저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택배로 보내놓기만 하고 예식장에서 나올 식사도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알려주지도 않았죠. 그러더니 결혼식을 얼마 남기지 않고 대뜸 연락을 해서 저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더군요. 엄마, 나 신혼집 마련하는 것 좀 도와줘. 뭐? 엄마 이번에 새로 분양받는다는 아파트 있잖아. 내가 아직 신혼집을 못 구해서 일정이 좀 급한데 그거 우리가 좀 들어가면 안 될까? 거긴 엄마가 무릎이 아파서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갑자기 너희가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가니? 엄마 지금 지내고 있는 집도 근처에 병원 다니고 있다며. 심드렁한 아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그간의 서운함이 빵 터지고 말았어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쩜 너는 엄마한테 받아갈 생각만 하니? 엄마가 아파서 병원 근처로 구인 집인데 너 엄마 아플 때 한 번이라도 찾아오거나 먼저 연락한 적 있어? 너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연락하면 다야? 내가 대출 껴서 살 수는 없잖아. 알았어. 그럼 엄마가 나한테 팔아.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였어? 아무리 그래도 처가랑 너무 차이 나면 좀 그렇잖아.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듯한 아들의 말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다 큰 남자가 결혼하는데 아들의 말처럼 처가와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도 그것대로 아들이 기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일하는 회사 대표인데 더더욱 잡혀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그냥 그 집에 들어가 살라고 허락했어요. 대신 그 집 외에 다른 지원은 해주지 않겠다고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은 예식장에만 웬만한 전세금에 맘먹는 금액을 들었더군요. 예식장만 그 정도니 결혼식 전체를 생각해보면 번 돈을 거의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했죠. 대부분의 손님들은 사돈 집안에서 왔고 저희 집안의 손님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은 사돈 집안 사람들한테 인사하기 바빴고 저희 쪽 손님들에게는 말 그대로 얼굴만 비추고 가버렸어요. 워낙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 제가 다 미안해져서 한 명씩 인사를 나누고 오느라 몸살이 났을 지경이었죠. 아들 내외는 그렇게 화려한 식을 마치자마자 신혼여행을 훌쩍 가버리더니 한국에 왔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게 연락 한 번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릎 수술을 하느라 타이밍을 놓쳐
제가 돈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 거였는데 제 아들이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니까 재산을 물려줄 때 물려주더라도 어쩐지 먼저 알리고 싶지는 않더군요. 저도 모르게 어렴풋이 내가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속으로는 앞으로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나 지켜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후에 무릎 수술을 한 번 더 받았어요. 이번엔 전보다 병원에 좀 더 머물러 있던 기간이 길었고 수술 후 회복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렸죠. 이번에도 아들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군요. 그래도 결혼했다고 조금은 달라졌는지 이번엔 수술비에 보태라고 300만 원을 보내오긴 했어요. 그리고 바빠서 병문안 갈 시간이 없었다며 추석에는 며느리랑 꼭 같이 오겠다고 먼저 말을 꺼냈죠. 그래서 혼자 쓸쓸히 태어나면서도 전처럼 아들에게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애가 철이 들었구나 싶은 마음에 뿌듯하기까지 했죠. 얼마 뒤 추석이 되자 저는 전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송편도 미리 빚어두고 남편 제사세 쓸 음식도 미리 잘 준비해 두었고요. 아들 내외가 명절 당일날 아침 일찍 온다고 하니 아들한테 제사에 올릴 과일 몇 개와 약과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막상 그날 오전 도착한 아들 내외가 약과를 깜빡하고 왔더라고요. 그건 생전에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라 제가 꼭 챙기던 거였거든요. 아유, 그거 없으면 큰일인데. 오는 길에 요 앞 사거리에 팔지 않아? 못 봤니? 네, 오는 길에 못 찾아서 그냥 온 건데요. 원래 제사상에 약과가 올라가나요? 우리 남편은 그래. 승구 이 녀석은 어딜 간 거야? 아, 참. 그럼 내가 다녀올 테니 일단 가져온 과일부터 손질해놓고 있거라. 제사상에 놓을 과일 손질하는 법은 알지? 네. 저는 급하게 나가서 사거리에 있는 가게에서 약과를 사왔어요. 제 차로도 들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건데 이미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마음이 급했죠. 다리가 욱신거리도록 급하게 약과를 사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온 절 보자마자 갑자기 아들이 저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상차리라고 시켰어? 과일 다 손질해 놓으라고? 그랬어. 너 이 약과 빼먹고 와서 엄마가 빨리 가서 사오느라고. 아가는 그렇다 쳐도 네가 이걸 까먹으면 어떡해. 그거 하나 좀 안 올릴 수 있지.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일을 시켜? 엄마 그런 사람이었어? 뭐? 아니 과일 정도는 얘도 깎을 수 있지 뭘 그러니? 내가 뭐 얼마나 어려운 걸 시켰다고. 요즘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혼 사유 되는 거 몰라? 며느리한테 일 시키는 거 당연하게 여길 거 아니란 말이야. 아니, 내가 어제부터 준비할 거 미리 다 준비해놓고 과일만 좀 손질해달라고 한 건데 그게 무슨 일을 시킨 거라는 거야. 아무렴 가족끼리 그것도 부탁을 못해? 그 정도는 너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하네. 엄마, 이런 것도 다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러는 거야. 여보, 일어나 가자. 뭐?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아직 네 아빠 제사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 많이 드리는 것 자체가 요즘 여자들한테는 부담인 거라고. 앞으로는 안 올게, 엄마.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오겠다. 안 온다니? 그럼 엄마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앞으로 안 보겠다고? 그래, 원래도 자주 보진 않았잖아. 아들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벙찌고 말았어요. 그 사이 아들은 정말로 며느리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죠. 이 모든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팔짱을 낀 채 아들 뒤에 있다가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외투를 집어들고 나가더군요. 졸지에 며느리에게 힘든 일을 시킨 못된 시어머니가 된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고 이번에 제대로 칼을 뽑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저는 부동산에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을 전세로 내놓았어요. 원래 제가 이것저것 여건을 충분히 알아보고 고른 집이었는데 애들 내쫓고 거기서 또 살자니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나니 바로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동안은 저에게 전화 한 번, 문자 한 통 보내는 시간도 아깝게 일하더니 제가 전화를 바로 받질 않으니 쉴 새 없이 전화를 해댔어요. 그래도 제가 꿈쩍도 안 하자 결국은 집 앞까지 찾아왔고요.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엄마가 부동산에 연락했어? 멀쩡히 살고 있던 집을 갑자기 왜 내놓냐고. 문 좀 열어. 말 좀 하자고, 말 좀. 누구세요? 저는 댁 같은 아들 없어요. 부동산 통해서 얘기 들었으면 세입자 구해지는 대로 나가세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에서요. 진짜 엄마가 돼가지고 치사하게. 그 집 그럼 내가 세입자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내가 살게. 그냥 나한테 팔아. 저는 최소한의 사람 구실도 생각 안 하는 짐승 새끼를 세입자로 드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제 단호한 말에 한참을 문 밖에서 씩씩거리던 아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떠났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됐어. 그럼 내가 살 집 내가 알아서 구하면 되지. 내가 이번에 제대로 된 거래처 물어왔다고. 그 기업 전속 변호사가 되면 내 연봉이 얼마가 뛰는 줄 알아? 어디 세입자 한번 잘 구해봐. 고작 18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유세는? 제 아들이지만 그렇게 추악한 민낯을 가지고 있는 줄은 그 순간 처음 알았네요. 지를 낳고 기때까지 키워준 부모한테 제대로 된 효도는 한 번을 안 해놓고 뚫린 입이라고 아주 아무 말이나 싸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제게 더 이상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음속 깊이 있던 미련이 한 톨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집에 혼자 서 있으니 저절로 그렇게 되더군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던 지난했던 세월들을 생각하다가 제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이었죠. 내가 많이 외로웠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의 위로를 받고자 사연살롱에 보낼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였고요. 몇 날 며칠 동안 글을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직접 저만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려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사장님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제가 그 집에서 일을 관둔 이후로 가끔씩 안부를 묻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가벼운 연락이 아니었더라고요. 여사님, 혹시 최승구 변호사가 여사님 아드님이세요? 네, 맞아요. 갑자기 어떤 일로? 이번에 저희 회사랑 계약을 새로 맺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아드님이었네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약간 억양 있는 것도 그렇고 생김새도 너무 비슷해서 혹시나 해서 연락드려봤어요. 그런데 진짜 아드님일 줄이야. 세상 참 좁네요. 그러고 보니 승구가 이번에 뭐 계약했다고 했던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목소리에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들의 얘기에도 목소리에 힘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이 쭉 빠지는 걸 사장님도 느꼈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정작 제 아들한테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모습이라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저도 나이 먹고 참 주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주체가 안 됐어요. 사장님은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시고 저도 주저하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간의 일을 말하게 되었네요. 얘기를 다 들은 사장님은 제게 아들과 하기로 했던 계약을 안 해도 되냐고 물어봤고 저는 일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 편하신 대로 하라고 했어요. 정확히 3일 뒤에 아들 내외는 제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신청해두었던 여권을 받아오는 길이었죠. 집 앞에 도착하니 문 앞에 애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저를 보더니
두 아이 다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엄마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땡땡 대표님한테 말 좀 잘해줘. 부동산에도 다시 전화해주고, 어?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화 풀어주세요. 내가 왜? 내가 뭐라고? 고작 18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나 없이도 너희끼리 잘 산다고 연 끊겠다더니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니? 얼른 비키거라. 집에 들어가서 쉬게. 그건 내가 잠깐 오해해서 그렇지. 엄마, 그럼 대표님한테 말이라도 좀 해줘. 엄마 땡땡 대표님이랑 엄청 막역한 사이라며. 난 몰랐어. 엄마가 고향에 땅 투자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번 것도 몰랐고. 투자한 게 잘 안 됐으면, 내가 그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평생 너 하나 키운다고 고생하며 모은 돈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갈취해가고 지금까지 연락 하나 없었겠지. 안 그러냐? 니네 속이 시커먼 걸 이제 내가 똑똑히 알고 있는데 그러고도 또 속아줄 줄 알아? 꿈 깨라.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지만 너같이 은혜도 모르고 탐욕만 많은 놈한테 줄 건 없어. 어머니 제발요. 그 계약건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 사람이랑 저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요. 양가 부모님이 모두 안 받아주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게 내 알바냐? 나는 너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던 울던 어쩌건 마음 바꿀 생각 없다. 얼른 썩어지지 못해? 엄마, 제발. 아들과 며느리는 문 밖에서 한참을 울부짖다가 갔어요. 솔직히 그간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들이 저한테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화가 풀릴까 하는 상상이요. 그땐 아마도 제가 다시 내 새끼를 보고 마음이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오히려 속이 뻥 뚫리고 후련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았죠. 아들의 말대로 아들네에는 엄청나게 큰 계약건을 말아먹었다는 이유로 사돈 집안에서 완전히 배척당한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얼핏 들었던 건 집안 물건을 그새 많이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일단 여행 일정이 있어 내일 모레 비행기를 타러 간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가 울고불고 한다는 소식을 듣기도 싫고 더 이상 뒷바라지 해주기도 싫거든요. 며칠 동안 적어오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사연살롱에는 제 또래이거나 애 엄마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혹시나 그중 저 같은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요. 누구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입니다. 자식보다도 이젠 제 자신을 잘 챙기며 살아야 해요.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